안녕하세요. 저는 돈만 밝히는 쓰레기를 저 멀리 뻥 차버린 30대 여자입니다. 하마터면 제 인생을 망칠 뻔했던 그 인간은 바로 저희 예비 신랑이었어요. 보통 그런 인간들은 자기 속내를 꽁꽁 감추고 있던데 제 예비 신랑은 멍청하게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더라고요. 제가 겪은 그 황당한 일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어린 시절은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거라는데 저희 집이 딱 그랬거든요. 제 남동생은 정신지체가 있었는데 몸도 좀 불편해서 걷는 게 뒤뚱거리고 좀 이상했어요. 솔직히 어린 시절엔 그런 남동생이 창피할 때도 많았답니다. 친구들은 다 평범한 동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동생만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특히 가족끼리 외출할 때가 제일 싫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제 동생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가끔씩은 저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어머, 아들 내미가 어디 아파요? 걷는 것도 그렇고 눈빛이 영 이상하네. 아, 저희 아들이 조금 아파서 그래요. 그래도 착한 아이니까 이상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쥐구멍에 숨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 뒤에 쪼르르 숨어서 시무룩해 하곤 했어요. 밖에선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집에서만큼은 동생을 많이 챙겼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느라 바쁘셔서 동생을 챙길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동생을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동네 애들이 제 동생을 보면서 놀리는 거예요. 바보다, 바보. 야, 너 바보라서 글씨도 못 읽지? 네 이름이 뭔지도 모르지?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가끔씩 동생을 원망했었는데도 누가 제 동생을 놀리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흙 한 줌을 쥐고 그 애들한테 확 뿌려버렸습니다. 너네가 더 바보잖아. 너희들은 받아쓰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한 번만 더 내 동생 놀리면 내가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다 이를 거야. 그 애들은 도망가긴 했지만 저는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엉엉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왜 내 동생은 다른 애들이랑 달라요? 다른 애들처럼 말도 똑똑하게 잘하고 멀쩡하게 걸으면 동네 애들이 놀릴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애들이 내 동생 보고 자기 이름도 모르는 바보라고 놀리는 바람에 내가 흙까지 뿌려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자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휴, 우리 현숙이가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래도 동생 지켜준다고 싸워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현숙이가 현민이 누나라서 엄마가 많이 든든하네. 현수가 네 동생이 다른 애들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엄청 착하고 좋은 아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앞으로도 현숙이 네가 동생을 잘 돌봐주고 지켜주면 네 동생도 나중엔 다른 사람들처럼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동생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엄마랑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가 다정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제가 도와주고 지켜주면 남동생도 남들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기운이 생겼거든요. 그 이후로 전 동생이 원망스러울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동생을 많이 챙겨주려고 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생이 아프다 보니 더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아빠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늘 머리에 먼지가 가득했고 몸 여기저기에 작은 생채기가 나 있었어요. 하루는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거실에서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휴, 어깨 이몽은 또 뭐야? 또 일하다가 어디 부딪힌 거야? 내가 정말 걱정돼서 못 살아. 예전에 당신 하던 사업이 그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고생할 일은 없었을 텐데. 어쩔 수 없지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무역회사 차려가지고 나도 남들처럼 부자 한번 되어보나 싶었는데
세상 일이 마음같이 되지 않더라고. 그래도 몸이 건강하니까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라도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난 이렇게라도 내 한 몸 갈아서 당신이랑 우리 애들 먹여 살릴 수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저희 아빤 원래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제가 3살 때 회사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 철거 일을 배워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계셨는데 현장 일이다 보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도대체 아빠가 어떻게 일하길래 자꾸 다치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일하는 곳에 놀러 가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아빠가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현숙이가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궁금했구나. 직접 가서 구경하는 거 위험하니까 아빠가 말로 설명해 줄게. 아, 저게 좋겠다. 저기 있는 블록 장난감 좀 가져와 보렴. 그 말에 제가 블록 장난감을 가져가자 아빠가 그걸로 집 같은 걸 만드셨어요. 그러더니 기껏 만든 걸 툭툭 치면서 부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아빠가 하는 일이란다. 건물에 있는 가벽도 철거하고 타일도 깨부수고 부서진 자재들을 이렇게 옮겨다가 버리는 일도 하는 거야. 거기에 가면 뾰족한 나무 조각이나 커다란 시멘트 덩어리 같은 것도 많아서 조심하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 그래도 아빠는 힘이 세니까 괜찮지만 우리 현수이 같은 공주님은 가면 안 되겠지? 아빠가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한 번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 옆에 앉아있던 남동생도 재밌는지 아빠를 따라서 블록으로 만든 집을 막 부셨어요. 저희 아빠는 키가 163cm 정도로 작은 편이었는데 현장 일을 하셔서 그런지 힘도 세고 근육이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하루는 가족끼리 계곡에 놀러가 사진을 찍는데 아빠가 근육맨처럼 양팔을 들어 올리시더니 저랑 남동생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숙이랑 현민이 얼른 아빠 팔에 한 종씩 매달려봐. 얼른. 그 말에 신나서 아빠 팔에 매달렸는데 아빤 힘들지도 않은지 그 자세로 꿈쩍도 안 하시더군요. 찰칵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아빠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우와, 우리 아빠 힘 진짜 세다.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멋있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생도 저를 따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나도 아빠처럼 힘센 사람 될래. 이야, 당신 진짜 좋겠다. 아들은 당신 닮고 싶다 그러고 딸은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한다 하니까 기분이 완전 날아가겠어. 당연하지.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남자 있으면 낳아보라 그래. 비록 저희 아빤 키는 작으셨지만 저한텐 정말 멋지고 듬직한 사람으로 느껴졌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10살 때 아빠는 폐기물 철거 업체를 차리셨어요. 남 밑에서 일할 때보다 직접 운영하게 되니까 더 바빠지시더라고요. 직원들이 있는데도 항상 솔선수범하면서 직접 힘든 일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맨날 얼굴도 까맣게 타고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답니다. 아빠 못지않게 엄마도 저희한테 늘 신경을 써주셨어요. 엄만 당시에 예식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늘 저랑 남동생의 건강을 챙기셨거든요. 엄만 저희가 편식하지 않게 항상 신선한 야채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 과자 대신에 고구마를, 아이스크림 대신에 직접 과일을 갈아서 얼려 만든 샤베트를 주셨답니다. 엄마가 만든 그 샤베트는 정말 천상의 맛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아빠가 운영하시던 폐기물 철거 업체가 잘 되고 있어서 집안에 여유가 좀 생겼는데 아빠가 큰맘 먹고 엄마한테 예식장을 차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보, 옆 동네에 있는 예식장 있지? 거기 장사가 안 돼서 망했는지 매물이 싸게 나왔더라고. 내가 여태까지 번 돈에다가 대출 받으면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이 맡아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때? 당신도 서울에 있는 여대 나와서 똑똑한 여잔데 맨날 남 밑에서 일하긴 아깝잖아. 그렇게 아빠는 대출을 껴서 그 예식장을 인수해 엄마에게 차려주셨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인테리어를 예쁘게 바꾸고 운영을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생이랑 같이 그 예식장에 구경을 갔는데 정말 신기했답니다. 우와, 여기 진짜 넓네요. 저번에 우리 고모 결혼할 때 갔던 예식장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아요. 그치? 너희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로 해주신 거야. 지금은 인테리어가 오래돼서 촌스럽지만 다 갈아엎으면 지금보다 훨씬 예뻐질 거란다. 엄마가 우리 현숙이랑 현민이를 위해 한번 열심히 해볼게. 그러니까 응원해줘. 알았지? 알겠어요. 김명자 대표님. 그렇게 엄마는 인테리어 공사 끝에 어엿한 예식장의 대표가 되었답니다. 처음엔 장사가 잘 안 됐었는데 엄마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인테리어를 새로 싹 갈아엎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손님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엿한 대표님이 된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예식장 운영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어요. 저희 아빠가 일하다가 기계에 깔리는 바람에 다리를 크게 다치신 거예요. 급하게 다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빤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계시더군요. 엄만 수술실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를 하셨답니다. 제발 저희 남편 수술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전처럼 건강하고 튼튼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몇 시간 후 수술을 무사히 마친 아빠는 마취가 덜 풀린 상태로 누워 계셨어요. 아빠가 다쳤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몸에 붕대랑 이상한 줄 같은 걸 치렁치렁 달고 누워있는 아빠를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빠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런데 왜 눈을 안 떠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다고 했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아빠 큰일 나는 거 아니죠? 현수가, 아빤 괜찮으실 거야. 지금은 마취 때문에 잠들어 계신 거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 조용히 기다리자. 알았지? 다행히 아빤 마취가 풀리니까 조금씩 정신이 드시더라고요. 의사 말대로 수술은 잘 끝났지만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지셨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다리를 절면서 살아야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튼튼했던 아빠가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걸 보고 마음이 정말 아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운 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아빠가 퇴원하는 날 아빠를 위해 밥상을 차렸어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솜씨가 없어서 그런지 완전 엉망이더라고요. 밥은 죽처럼 질게 되고 햄은 다 타버린 데다 계란말인 모양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오신 아빠는 제가 차린 밥상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다 타버린 햄을 아무렇지 않게 드시더라고요. 우와, 우리 현숙이가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언제 배웠대? 이제 시집만 가면 되겠네. 더 맛있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솜씨가 없나 봐요. 진작에 엄마한테 좀 많이 배워놓을 걸. 솜씨가 없긴 뭐가 없어. 우리 딸이 해준 밥이라 그런지 너무 맛있어서 꿀떡꿀떡 넘어가는구만. 아이고, 벌써 밥 한 그릇 다 먹었다. 현수가, 아빠 밥 한 그릇만 더 줄래? 딱 봐도 맛없어 보이는 밥을 맛있게 드셔주시는 아빠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러나오더군요. 아빠, 맛없는데도 맛있다고 말해줘서 감사해요. 저요, 아빠가 다쳤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심장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아빠한테 큰일이라도 생길까봐 엄청 조마조마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랬어?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수술 잘 마치고 퇴원했으니까 된 거지 뭐. 아빠 원래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거 몰라? 그래도 다리 한쪽이 불편해지셨잖아요. 이게 다 우리 때문이에요. 아빠가 우리 먹여 살린다고 고생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동생도 훌쩍이면서 울기 시작하더군요. 아빠, 아프지 마요. 아빠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도 어느새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고 집안이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아빤 저희 가족들을 모두 다 끌어안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자식들을 정말 잘 키웠네. 그 어린 것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어른이 되었나 몰라. 내 마음이 너무 든든하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똘똘 뭉쳐 서로를 안아주고 응원해줬답니다. 저희 아빠는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지셨는데도 항상 일을 직접 하셨어요. 직원도 여러 명 두고 있었는데 직접 다 해야 속이 편하다면서 항상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빠 손에 늘어만 가는 굳은 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아빠 손에 찜질도 해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렸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던 예식장은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워낙에 감각이 좋으셔서 인테리어도 워낙 예쁘게 해놓으신 데다 장사 수완도 좋으셨거든요. 아빠가 왜 엄마 보고 남 밑에서 일하기 아깝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직장에 취직을 했답니다. 제 남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직업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단순 사무보조 일을 구해서 하게 되었어요. 말이 사무보조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잘한 심부름 같은 거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다리가 불편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게 티가 나긴 하지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말대로 남동생이 멋진 어른이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취직을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답니다. 우와, 내 동생 현민이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네. 현민아, 정말 축하해. 역시 너 내 동생이야. 으이구, 예뻐 죽겠네. 누나, 나 이제 어린애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애기 취급하지 마. 그리고 누나도 취업한 거 축하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해보자. 동생의 말에 그러자고 대답했지만 막상 회사를 다니다 보니 그게 쉽지 않더군요. 직장 상사의 갑질과 술을 강요하는 회식 문화도 힘들었는데 동료들이 이간질까지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여가더군요. 결국 저는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퇴사하고 우울해하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현수가 회사 생활이 정 안 맞으면 엄마네 예식장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해보는 건 어떻겠니? 네가 인상도 좋고 말투도 상냥해서 그 일을 하면 딱 적합할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엄마가 운영하시는 예식장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회사 다닐 때와는 다르게 적성에 정말 잘 맞더라고요. 손님들한테 상담해주는 것도 즐거웠고 엄마의 사업장이라 그런지 애정도 특별히 더 많이 갔습니다. 엄마의 예식장은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한 번 더 거쳤었는데 이젠 인기가 너무 많아져 예약도 맨날 꽉 찼거든요. 저희 예식장을 찾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다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식장에서 일한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수가, 너 혹시 만나는 남자는 없니? 이제 너도 나이가 있는데 맨날 남들 결혼하는 것만 상담해 주지 말고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얼른 결혼해야지. 하지만 저는 당시에 만나는 남자도 없었고 특별히 결혼이 급하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일하는 것도 즐거웠고 쉬는 날엔 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쉴 때마다 예쁜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 게 취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자주 가던 카페에 항상 저랑 똑같은 시간대에 와서 책을 읽던 남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하도 자주 마주치다 보니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 카페가 조용하고 분위기가 있어서 책 읽기 참 좋죠? 저랑 항상 같은 시간대에 오시는 것 같은데 저처럼 계속 책을 읽고 계시는 게 괜히 친근해 보여서 인사 한번 하고 싶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사실 이 근처에 여기만한 카페가 없잖아요. 집에서 있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 쉬는 날마다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전 그 남자 처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첫날부터 대화가 잘 통하길래 다음엔 같이 서점을 가기로 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죠. 그때 그렇게 연락처를 교환한 남자가 바로 제 예비 신랑이 되었답니다. 며칠 후 예비 신랑한테서 먼저 연락이 오길래 약속을 잡았어요. 같이 서점에 가서 한참 구경을 하는데 재미있는 책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2시간이나 지나 있었는데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니까 예비 신랑도 저처럼 책에 푹 빠져 있지 않겠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 피식 웃었는데 예비 신랑이 제가 옆에 다가온 걸 알아챘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 현숙 씨, 책 다 골랐어요? 난 지금 읽고 있는 이 책 사가려고요. 아, 이 책이요? 이 책 재밌죠? 저도 이거 몇 달 전에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우와, 정말이에요? 역시 현숙 씨랑 나랑 책 취향이 완전 똑같다니까요. 그나저나 좀 출출하지 않아요? 우리 책 사고 나가서 밥이나 먹을까요? 그렇게 예비 신랑과 함께 식당에 간 저는 밥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야, 행정고시면 엄청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9급이나 7급 공무원 시험도 어렵다는데 행정고시 쳐서 5급 된 거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에이, 대단하긴요.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한 거죠.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죽을 만큼 힘들긴 했어요. 제 친구들은 이미 졸업하고 취업해서 회사 다니는데 저 혼자 독서실에 처박혀서 3년이나 공부했거든요. 예비 신랑은 겸손하면서도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성격도 다정하고 대화도 잘 통하니까 금방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만났는데 마음이 잘 맞아서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니 예비 신랑의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깊은 것 같았어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도 가끔씩 부모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이런 작은 식당을 하시거든. 나 어릴 땐 집안이 가난해서 외식도 거의 못했었는데 내가 지금처럼 살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부모님 덕분이야. 그런데 워낙 고생하셔서 그런지 요즘에 부모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찡하더라고. 저도 부모님에 대해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 그 정도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비 신랑이랑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예식장이 워낙 인기가 많아 상담 손님이 많다 보니까 쉴 시간도 없고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피곤한 탓인지 예비 신랑을 만날 때마다 기운이 축 처져 있었는데 하루는 예비 신랑이 저한테 선물이라면서 무슨 상자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온갖 영양제가 종류별로 들어있더라고요. 석한 씨, 이게 다 뭐야? 나 먹으라고 영양제를 이렇게나 많이 사온 거야? 그럼 이제 우리도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 돼. 20대 때처럼 몸 건강한 거 하나만 믿고 버티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현숙 씨가 요즘에 많이 피곤한 것 같길래 내가 약국 가서 물어보고 사온 거야. 다 챙겨 먹으려면 귀찮겠지만 그래도 몸 생각해서 꼬박꼬박 먹어. 아휴, 이런 거 내가 알아서 챙겨 먹어도 되는데 너무 고마워 석한 씨. 그런데 이 카드는 뭐야? 카드까지 쓴 거야? 에이, 그건 집에 가서 열어봐. 쑥스러우니까 지금 열어보지 말고. 예비 신랑은 그렇게 말하며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나이가 벌써 40인데 아이처럼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비 신랑이 저한테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자기 이모가 귤 농사를 하는데 매년 귤을 받아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 집에도 귤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이모님께서 직접 농사 지으신 귤을 보내주신다고? 그럼 나야 너무 좋지. 그런데 공짜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사 먹는 걸로 할게. 귤 한 박스에 얼마야? 깎아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봐. 에이, 아이 무슨 귤값을 준다고 그래. 내가 선물한다고 얘기하고
이모한테 이미 귤값은 드렸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며칠 내에 도착할 거니까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어. 그리고 며칠 후 제주에서 도착한 귤을 먹어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예비 신랑이 선물해 준 거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여태까지 먹어봤던 귤보다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가 보내줬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예비 신랑을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신랑과 1년이 좀 넘게 만나고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남동생이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요. 여자친구가 조만간 인사드리러 오고 싶다는데 와도 될까요? 남동생의 여자친구는 제 남동생처럼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였는데 예전에 직업 훈련하는 곳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다 1년 전부터 사귀게 되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랑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지만 저 역시도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답니다. 현민아, 그게 정말이야? 정말로 그 친구랑 결혼을 하겠다고? 아, 이제 그 친구가 아니라 예비 올케라고 불러야겠구나. 이야, 우리 현민이 이제 진짜 어른 다 됐네. 취직해서 열심히 일 다니는 것도 대견한데, 이젠 결혼까지 하는 거야? 누나, 나 이제 애 아니라니까. 나도 나이가 30대인데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럴 때 보면 누나가 아니라 엄마 같다니까? 남동생 말대로 전 정말로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쩔뚝거리던 그 바보 같던 애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너무 기쁜 마음에 저희 예식장에서 제일 좋은 홀에서 결혼식을 올려주기로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결혼 준비를 맡아서 도와줬답니다. 예비 올케가 드레스를 고를 때도 같이 가지고 예식장 꽃장식과 부케 하나까지 전부 다 신경 썼어요. 그런데 남동생의 결혼식이 한 달쯤 남았을 때 예비 신랑이 우리도 슬슬 결혼 준비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가보니 예비 시부모님이 낡은 빌라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제가 알고 있던 대로 예비 신랑이 무척이나 효자였는지 예비 시모가 저한테 아들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군요. 우리 석환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나랑 이 양반이 식당 운영하느라 바쁠 때 동생들도 알아서 다 챙기더라고.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고생했다면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시간 날 땐 식당의 일도 도와주러 오면서 얼마나 효자였는데 게다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알뜰했게 용돈 주는 거 한 푼 한 푼 저금통에 모아다 꼭 필요할 때만 쓰는 애였어. 우와, 석한 씨가 어릴 때부터 진짜 대단했었네요. 안 그래도 석한 씨가 부모님을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알뜰하기까지 완전 1등 신랑감인데요? 그럼 1등 신랑감이고 말고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괜찮은 애야. 그나저나 우리 예비 며느린 예식장 상담실장으로 일한다지? 그래서 그런가 웃는 것도 예쁘고 목소리도 참 상냥하네. 아, 이런 예비 며느리라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결국 저는 예비 시부모님한테 결혼 허락을 받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으니까 예비 신랑이 많이 들떴는지 저희 부모님이랑 통화 한번 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마침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라 저희 엄마하고 통화를 한번 하게 해주었답니다. 예비 신랑은 저희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저 현숙 씨 남자친구 조석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찾아뵀어야 하는데 전화부터 드리게 되어서 죄송해요. 아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장모님이야? 그나저나 예비 장모한테 이렇게 먼저 전화까지 하는 걸 보니 우리 예비 사이가 참 성격이 좋은 것 같네. 얼른 장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제가 통화 한번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 빨리 장인 장모님 뵙고 싶은데 혹시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우리 아들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왕이면 결혼식 끝나고 보는 걸로 하지. 그전에 나도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영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그렇게 예비 신랑은 제 남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후에 정식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의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을 때쯤 예비 신랑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현숙 씨, 그냥 나도 예비 처남 결혼식에 가면 안 돼? 어차피 결혼하면 내 처남이 될 사람인데 당연히 나도 가서 축하해줘야지. 예비 신랑이 하도 가고 싶어 하길래 저는 부모님께 의견을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선 흔쾌히 데려오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결혼하기로 결심한 남자이니 분명히 좋은 사람일 거라며 제 안목을 믿어주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 드디어 제 남동생의 결혼식이 되었어요. 저는 일찍부터 예식장에 가서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한 후에 하객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신랑이 어느새 와서는 제 옆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와, 여기 예식장 진짜 좋다. 현숙 씨, 여태까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멋있고 웅장하고 장난 아닌데? 여기 연예인들도 결혼하는 곳이라며? 그럼 금액도 장난 아닐 텐데 처남은 이런 데서 어떻게 결혼하는 거야? 혹시 당신이 직원 DC라도 해준 거야? 그 말에 저는 그냥 호호 웃고 말았습니다. 하객들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예비 신랑을 저희 부모님께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잔뜩 기대하고 절 따라온 예비 신랑이 저희 아빠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더군요. 아, 자네가 우리 현숙이랑 결혼할 사람인가? 인상도 남자답고 참 듬직하구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석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신랑이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잠시 후 결혼식이 시작되고 제 남동생이 활짝 웃는 얼굴로 신랑 입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걸음걸이는 불편했지만 표정만큼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예비 신랑이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예비 신랑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석한 씨, 왜 그래? 혹시 어디 안 좋아?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예비 신랑의 말과는 달리 별게 아닌 게 아니더군요. 남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후부터 예비 신랑의 태도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평소엔 맨날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연락도 없고 제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더라고요. 어쩌다가 통화가 되었는데도 말투가 쌀쌀맞은 게 뭔가 불만이 잔뜩 있는 사람 같았죠. 게다가 이제 남동생도 결혼했으니 우리 집에 언제 인사드리러 갈지 정하자고 했는데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을 얼버무리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비 신랑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알게 되고 말았답니다. 남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지 3일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예비 신랑이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 알아놨다고 했더니 예비 신랑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맛있는 건 됐고 돈이나 아낄 겸 국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평소에도 알뜰한 성격이라 그러려니 하고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국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더니 다 먹고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현숙 씨, 굳이 질질 끌면 서로 시간 아까우니까 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나 3일 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너랑은 결혼 못 하겠어. 저는 뜬금없는 그 말에 순간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은 단호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나 너랑 결혼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파혼해. 뭐?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비 처남인 내 동생 결혼식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그땐 네 남동생 상태가 그 정도로 안 좋은 줄을 몰랐으니까 그렇지. 지적 장애가 있어도 회사도 다니고 결혼도 한다길래
겉으로 티 하나도 안 나는 줄 알았는데 결혼식 날 보니까 전혀 아니던데. 도대체 어딜 보는 건지 초점도 이상한 것 같고 다 큰 남자가 해벌레하고 웃는 것도 기분 나빠. 그리고 달인 도대체 왜 쩔뚝거리는 건데? 뭐라고? 석환 씨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내 동생 지적장애 있다고 진작에 얘기했잖아. 겉보기에 티는 조금 나지만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직장 생활 잘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애야. 당신이 편견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애 아니라고. 아니면 뭔데? 아니, 솔직히 정상 아닌 건 맞잖아. 네 남동생이랑 결혼하는 그 여자도 어디 좀 모자라 보이던데 끼리끼리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희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어. 폐기물 철거하는 일 하신다고 해서 험한 일이겠거니 하고 생각은 했는데 그날 보니까 그냥 노가다꾼이 따로 없던데 뭘. 키는 땅딸만 해가지고 얼굴도 시커멓고 주름살이 자글자글한 게 완전 달동네 할아버지가 따로 없더라. 게다가 나랑 악수할 때 보니까 손에 굳은 살이 다 갈라져가지고 무슨 나무 껍데기랑 악수하는 줄 알았어. 게다가 다리는 또 왜 쩔뚝거려? 너희 아빠나 남동생이나 둘 다 아주 정상이 아니잖아. 저는 순간 너무 열이 받아 눈이 확 돌더군요. 전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희 가족에게 막말을 내뱉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사랑하는 내 아빠고 내 남동생이야.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파혼하자고. 솔직히 결혼하려면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폐기물 철거 업체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설마 했는데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 이건. 내가 명색이 나란이라는 5급 공무원인데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연을 맺어야겠어? 너랑 결혼하면 내가 버는 돈 처가에 쭉쭉 빨릴 거 뻔한데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 결혼을 왜 하냐고. 뭐라고? 야, 우리 가족이 미쳤다고 너한테 돈을 쪽쪽 빠냐? 우리 가족 그렇게 부족한 집안 아니야. 내 남동생이 얼마나 좋은 예식장에서 결혼하는지 못 봤어? 봤지. 봤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없이 사는 집안이면 수준에 맞게 결혼식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꼴에 사치 부린다고 그런 비싼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는데 내 미래가 훤히 보이지 않냐? 안 그래? 아, 됐고. 내가 네 남동생한테 축의금으로 30만 원 낸 거 알지? 그거 다 다시 돌려줘. 돈 아까워 죽겠으니까 당장 돌려달라고.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식탁에 있던 물컵을 들어 예비 신랑의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 네가 내뱉는 말들이 하도 더러워서 그 입이라도 씻어주려고 물 뿌렸다. 왜? 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결혼 없던 일로 하면 더 기쁜 건 네가 아니라 바로 나야. 나도 너 같은 찌질이 양아치하고 못 살아. 이 돈만 밝히는 더러운 놈아. 뭐라고? 찌질이 양아치? 너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네가 찌질이 양아치가 아니면 뭔데? 너 우리 아빠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 줄 알아? 키도 작고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지셨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애쓰시던 분이었어. 나한텐 세상에서 제일 듬직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감히 네가 우리 아빠를 무시해? 참나, 자기 보면 안 소중한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솔직히 너희 아빠 무시할 만한 거 맞잖아. 맨날 먼지 뒤집어 쓰고 막노동하는 주제에 훌륭하면 뭐 얼마나 훌륭하다고 그래? 너네 아빠가 그런 일이나 하니까 너희 가족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야. 알어? 뭐라고? 야, 너 우리 아빠가 얼마 버는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네가 3년씩이나 공부해서 붙은 5급 공무원 월급? 우리 아빠가 버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돼. 너 우리 아빠 겉모습 가지고 무시했지? 우리 아빠 겉모습이 왜 그런 줄 알아? 직원을 여러 명 거느리고 있는 대표인데도 워낙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라 직원들한테 다 맡기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하셔서 그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사업을 키울 수 있었던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 아빠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말이 되는 소리 좀 해야지. 믿기 싫으면 믿지 말던가. 그리고 너, 내 남동생이 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좋은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냐고 그랬지? 야,
그 예식장 우리 엄마 거야. 우리 엄마가 그 예식장 대표라고. 내가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보니 얘기 안 하길 참 잘한 것 같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돈 잘 버는 줄 알았으면 네가 끝까지 본색 숨기고 나랑 결혼했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너희 엄마가 어떻게 그 예식장 대표님이야? 딱 봐도 그냥 평범한 아줌마구만. 그래, 우리 엄마 평범하게 생겼어. 돈을 잘 벌어도 사치하지 않고 인상이 워낙 푸근해서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이지만 진짜 똑똑하고 대단하신 분이야. 니까짓게 상대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야, 너 아까 나보고 축의금 30만 원 돌려달라고 했지? 그래, 그까지 30만 원 필요 없어. 방금 입금했으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져. 찌질이 같은 놈아. 뭐? 찌질이? 야, 너 거기 안 서? 예비 신랑은 계속 저한테 소리 질렀지만 저는 무시하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혼자 집에 가는데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길래 길거리에 있던 포장마차에 들어갔습니다. 소주를 한 잔, 두 잔 기울이며 이걸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했어요. 그냥 좋게 끝났다고 돌려서 얘기할지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취하고 말았어요. 알딸딸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가자 엄마가 깜짝 놀라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이고, 현수가 너 무슨 일 있니? 왜 안 먹던 술을 그렇게 잔뜩 먹고 들어온 거야? 저는 술김에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파혼했어요. 그 자식 아주 쓰레기였더라고요. 그딴 놈이랑 예식장 들어가기 전에 끝냈으니까 다 잘 된 거예요. 제 얘기를 다 들은 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어요. 엄마는 얼굴이 시뻘개져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세상에 뭐 그딴 놈이 다 있어? 지가 뭔데 우리 가족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해? 현숙이 너 그놈이랑 파혼한 거 진짜 잘했다. 그리고 엄마랑 아빠 직업에 대해 자세히 말 안 한 것도 정말 잘했고 안 그랬으면 그놈 본 모습 모르고 살아갈 뻔했잖니? 그러게 말이다. 아휴 어쩐지 결혼식장에서 날 보는 그 눈빛이 영 이상하더라니. 그딴 놈 잘 걸러냈으니 된 거다.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토닥여 주셨어요. 처음엔 갑자기 돌변한 예비 신랑의 모습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딴 놈은 제 인생에서 지우겠다고 생각하며 신경 안 쓰고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과 파혼한 지 일주일이 좀 넘은 주말이었어요.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까 예비 신랑이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처음엔 문을 안 열어주려고 했는데 아빠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문 열어라. 그놈 면상 제대로 다시 보게 들어오라고 해. 혹시라도 허튼 짓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 말에 현관문을 열자 예비 신랑이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와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현숙 씨,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장인어른이랑 처난 겉모습만 보고 단단히 오해를 했었나 봐. 야, 누가 네 장인어른이고 누가 네 처남이야? 너 나랑 파혼하기로 한 거 아니었냐? 네가 먼저 나랑 결혼 못하겠다며. 우리 집 같은 거지 집구석이랑은 엮이기 싫다며. 그런데 왜 제 발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사람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 정도면 네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땐 내가 뭣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솔직히 그땐 장인 장모님이 두 분 다 회사 대표라는 거 안 믿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사람을 써서 조사해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더라. 장인어른 회사 매출 빵빵한 것도 사실이었고 처남이 결혼한 예식장 대표가 장모님인 것도 맞았어. 그때 내가 그 말을 믿고 현숙 씨한테 사과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의심만 했던 거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파혼하자고 한 건 그냥 있고 그냥 원래대로 우리 결혼 진행하면 안 될까? 야, 넌 날 아주 바보로 하는구나. 네가 스스로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속아줄 거라고 생각해? 왜?
우리 집이 못 사는 거지 집구석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었나 보지? 너 결혼하면 처가에 돈 쪽쪽 빨릴까 봐 싫다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결혼하자고 해? 사실은 네가 우리 집 돈 쪽쪽 빨아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그래? 지금 화난 건 알겠는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결혼을 하는데 따질 건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 같으면 집안 수준이 그렇게 차이 나는데 결혼하고 싶겠냐고. 너희 집안은 뭐 얼마나 잘 살길래 그러는데? 그리고 애초에 내가 집안을 따졌으면 너랑 결혼 약속을 했겠냐? 너희 집도 잘 사는 거 아니잖아. 난 집안 능력보다도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야. 너처럼 돈만 밝히는 양아치가 아니라고.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예비 신랑을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비 신랑이 저희 부모님한테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장모님, 장인어른,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습니다. 저 그렇게 속물인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한 번만 딱 감고 저 사위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예비 신랑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군요. 용서 같은 소리 하네.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딸 인생 망칠 뻔한 거 생각하면 내가 아주 치가 떨려. 그 뱀 같은 속내를 숨기고 나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그 입을 아주 찢어버리고 싶다고. 아주 소름 끼쳐 죽겠으니까 우리한테 장인 장모라고 부르지도 말고 다시 내 딸한테 접근하지 마. 알겠어? 장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네? 장인어른, 장인어른께서라도 저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현숙 씨한테 들어보니까 마음이 인자하신 분이라던데 그럼 저 같은 놈도 한 번쯤은 용서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자 이번엔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누구 보고 자꾸 장인어른이래? 난 네 놈같이 콧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인간하곤 상종 못하네. 게다가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한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지. 세상에 어떤 애비가 네 놈 같은 쓰레기 자식한테 사랑하는 딸을 보내겠나?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요. 네? 시끄러워. 남의 집에 와서 소란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 내가 몽둥이를 가져다가 그 다리를 분질러 버리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예비 신랑은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동안 저희 부모님께선 씩씩거리면서 그놈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도 그놈은 제가 일하는 예식장에 몇 번이나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저랑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 인간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단단히 일러두었죠. 그러자 경찰은 무서웠는지 그 다음부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놈과 파혼을 하고 지옥문에서 가까스로 유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직업을 자세히 얘기했더라면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그놈과 결혼을 하게 되었겠죠.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끔찍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남동생도 당장 그놈을 찾아가 작살내 주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 그냥 상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창 행복해야 될 신혼인데 괜히 그놈 때문에 싸움질까지 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 이후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냥 당분간은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많은 신혼부부들을 축하해 주려고요. 오늘도 몇 쌍의 예비 신혼부부들과 상담을 했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까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이고 뭐고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남동생이 조카를 낳으면 가끔씩 돌봐주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하면서 살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뭐.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둘도 없이 사랑스러운 새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TV나 유튜브 등등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제겐 저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더군요.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라더니 제게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마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로 저의 전 남편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기가 막힌 얘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외동인 저를 부럽다고 말했지만 저는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어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언니나 오빠 동생이 있었고 저 혼자만 외동이었기에 부족함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어도 항상 가슴속 한구석엔 외로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른이 되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최대한 아이를 많이 낳자고 말이죠. 외동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기에 온기가 넘치는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인의 삶을 살게 된 전 30대 초반쯤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친구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민이한테 이런 친구가 있는 줄 몰랐네. 야, 이렇게 예쁜 분이 있었음 진작에 날 소개시켜 줬어야지. 예쁜 건 알아가지고. 야,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내 친구한테 들이댈 생각하지 마라. 얘 은근히 눈 높아. 에이, 나 정도면 잘생긴 편이지. 우리 통성명 할래요? 저는 오동우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박상미라고 해요. 저는 제게 정말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남편이 몹시 불편했어요. 무엇보다 제 이상형이랑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아도 듬직하고 진중한 사람에게 끌리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기생 오라비 같이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에 수다스럽고 무척이나 가벼워 보였거든요. 친구의 생일 파티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편은 제게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이따가 갈 때 휴대폰 번호 교환해요.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데 괜찮죠? 휴대폰 번호요? 아, 근데 제가 휴대폰을 잘 안 봐서 괜찮아요. 연락 남겨놓으면 언젠가 볼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제게 미친 듯이 직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적극적인 호감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제게 관심을 끌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왜 이렇게까지 내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냐고 문자를 남겼어요.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오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요. 혹시 알아요? 이렇게 관심 보이다 보면 언젠가 상미 씨가 넘어오게 될지. 이미 생긴 마음을 접으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스스로 지쳐나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제 마음이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게 됐어요.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남편이 절 찾아왔더라고요. 양손에 먹을 걸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죠.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지민이한테 들었어요. 장염이라면서요? 혼자 뭐 그렇게 맛있는 걸 먹고 탈이 나선 입원까지 해요. 사람 속상하게. 그러게요. 뭐가 문제였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준비했어요. 오동우표 죽 시리즈. 닭죽, 전복죽, 야채죽, 흰죽. 종류별로 다 쌓았으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어요. 다 먹었나 남겼나 매일같이 와서 확인할 거예요. 이걸 동우 씨가 직접 끓여왔다고요? 이래봬도 20살 때부터 자취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끓일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먹고 기운 내요. 아프지 말고. 말했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다 먹었나 안 먹었나 본다고.
본인이 직접 끓인 죽을 건네주며 으름장을 놓는데 거기서부터 제 마음이 살짝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누워있을 때 이렇게 직접 끓인 죽까지 들고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마웠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마음을 표현해 주는데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었죠. 입원을 하는 일주일 내내 남편은 계속해서 절 찾아와 줬고 퇴원을 하는 날 저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제가 마음을 받아주니 남편은 제게 정말 잘하겠다며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며 무척이나 행복해했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애는 최대한 낳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 나야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 어릴 때 친구들이 언니나 오빠 동생이랑 같이 노는 거 보면 항상 부러웠거든. 난 외동이어서 같이 시간 보낼 형제 자매도 없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헤어지고 나면 항상 집에 와서 혼자 인형놀이 하는 게 일상이었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게 되면 애는 최대한 많이 낳아야겠다 생각했었어. 하긴 요즘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 출산율 높이는데 기여하면 좋지. 우리 축구단 만들어도 될 정도로 애기 많이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시모는 며느리가 왔다며 저를 두 팔 벌려 꼭 껴안아 주면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시부와 시누들도 저를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줬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아가씨랑 만나고 있을 줄 몰랐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잘 왔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첫 식사를 하게 된 전 식탁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온다며 시모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려줬기 때문이었어요.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시모의 음식 솜씨는 저희 부모님 못지않게 좋았습니다. 제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으니 시부모 두 분 모두 아주 흐뭇하게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음식을 아주 복스럽게 먹네. 그래,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해준 사람도 보람이 있지. 음식 모자라면 말해요. 더 줄 테니까. 입엔 잘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내가 저기 시내에서 백반집을 하고 있거든. 다음엔 우리 가게 밥 먹으러 와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걸로 해줄게요. 그렇게 저는 처음 인사를 드린 그날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연애 초반 저랑 같이 부모님의 가게로 몇 번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부모님께선 기생 오라비 같이 생긴 남편의 외모 때문에 저와 만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랬기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도 부모님의 반응은 떨떠름 그 자체였죠. 남편이 평소와는 다르게 단정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부모님의 가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할이 많지 손님이 정말 많았기에 부모님께서도 저희와 대화를 나누실 만큼 여유롭지 않았고 일하는 직원들도 계속해서 몸을 부딪혀가며 바쁘게 이동했었어요.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남편은 갑자기 셔츠를 걷어붙이고 가게 입구 쪽에 걸려있는 앞치마를 메고서 직원들 틈에 끼어들어 스스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또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남편은 혼자서 숯불을 척척 나르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기도 하는 등 원래 직원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었어요. 그렇게 바쁜 상황이 계속 이어지던 그때였습니다. 숯불을 들고서 이동하던 외국인 직원이 미끄러지면서 들고 있던 뜨거운 숯들이 팔에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됐어요.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엄마도 아빠도 직원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숯에 화상을 입은 외국인은 고통스러운 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달려와 화상을 입은 부위에 차가운 수건을 얹고 침착하게 119를 불렀고 울고 있는 외국인 직원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수건 얹어놓으면 조금 진정될 거예요. 119 불렀으니까 울지 말고 기다려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119가 왔고 화상을 입은 직원이 실려가면서 상황은 정리되었어요.
다행히도 초기 처치를 잘했기에 상처가 심하게 덧나진 않았고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많던 손님들이 모두 빠지고 모든 직원들이 퇴근을 했을 때쯤 그제서야 부모님과 여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사고에 대한 남편의 빠른 대처를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까 정말 잘했어. 다 같이 당황해서 허둥지둥하고 있었는데 혼자 그렇게 침착하고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20살 때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적이 있어서 그때처럼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린 자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오늘 결혼 허락 받으러 온다고 했을 때도 마음에 좀 걸렸었는데 사람은 역시 외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동안 색안경 끼고 본 건 미안해. 부모님께선 남편에게 그동안 색안경을 끼고 봐서 미안하다며 그 자리에서 결혼을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자마자 남편은 아주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상견례와 결혼 준비를 마치고 저희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모는 저를 유독 예뻐했습니다.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과 함께 시모가 운영하는 백반집에 가서 밥을 먹곤 했는데 가게에 있을 때마다 오고 가는 손님들에게 제 자랑을 하곤 했어요. 여기 얘가 우리 며느리예요. 정말 예쁘게 생겼죠? 아들내미 장가 갔어? 언제 장가 갔대? 어, 며느리 참 예쁘게 생겼네. 예쁜 며느리 들여서 좋겠어. 우리 아들은 언제 참한 며느리감 데리고 오려나. 그럴 때마다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고부 갈등이 만연한 이 시대에 시모가 저를 예뻐라 해주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늦가을이 되면 시모의 가게에서 신우들 그리고 남편과 다 함께 김장김치를 담궜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는 꼭 양념이 고루 묻혀진 김치 하나를 제 입에다가 쏙 넣어주곤 했어요. 어머님, 김치 맛 완전 최곤데요? 양념 너무 잘 밴 것 같아요. 그래? 아이고, 새 식구가 들어와서 그런지 오랜 김장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양념도 잘 배고 손님들도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 어머님, 김장날엔 수육이 빠질 수 없죠. 다들 수육콜? 고기 삶는 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진짜 끝내주게 잘 삶거든요. 어머나, 너 수육도 할 줄 아니? 그럼요. 저희 엄마가 요리 잘하셔서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어요. 어쩜 우리 세아가 못하는 게 뭐니? 동우 너 세아가한테 잘해. 평생 떠받들고 살아. 알겠어? 지금도 떠받들고 살고 있네요. 보통 시모들은 자기 아들한테 잘해주라고 구박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들들 볶는 경우가 많다는데 저희 시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제 자랑을 끊임없이 해대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할 때면 맛있는 건 꼭 제 앞에다가 밀어다 주곤 했죠. 시댁 식구들이 제게 따뜻하게 해주는 만큼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아주 사랑스러운 사위로 거듭났어요. 부모님의 가게 갈 때마다 직접 나서서 일손을 돕곤 했고 부모님께서는 우스갯소리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서방,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두고 우리 가게에서 일할 생각은 없어? 우리 가게 손님들이 오서방만 보면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해. 가게 단골 손님이 나가면서 웬 연예인이 일을 하고 있냐고 드라마에선 한 번도 못 봤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아유, 장모님께서 받아만 주신다면야 내일 당장이라도 전 회사 때려칠 수 있죠. 아이고, 말은 잘해요. 매번 힘들 텐데 올 때마다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일한 만큼 돈 준다니까 그것도 마다하고. 가족끼리 정없게 무슨 돈입니까, 장모님. 한 명이라도 더 거들어주면 좋잖아요.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조금이라도 덜 힘드시면 그걸로 대만족입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한다며 부모님께선 남편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가게에 갔다가 마감 시간이 다 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할 때쯤 저희 가족끼리 둘러앉아 장어를 구워 먹으며
가볍게 소주 한 잔을 하곤 했는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꼭 부모님께 정성스럽게 쌈을 싸서 입에 쏙 넣어드렸어요. 당연히 부모님께선 사위의 애교에 껌뻑 넘어가셨죠. 장모님, 제가 마늘이랑 쌈장이랑 장어랑 해서 쌈 쌌어요. 드셔보세요. 아, 아이고 세상에. 아유, 우리 남편도 안 해주는 걸 사위가 다 해주네. 그래, 사위가 주는 쌈 한번 받아 먹어보자. 아, 이렇듯 저희 부부는 양가 식구들과 모두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급할 건 없지 않냐며 저를 위로했지만 왠지 모르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도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하던 날 남편과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하니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셨고 남편이랑도 작게나마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나 다시 한번 다짐했어. 당신이랑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 좋은 남편이자 든든한 아빠가 되기로. 나도 당신한테 좋은 와이프, 그리고 애기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할게. 모쪼록 우리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부터 매일 기도할 거야. 하지만 아이가 찾아왔다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9주차가 됐을 무렵쯤 작은 출혈이 일어나게 되어 혹시나 아이가 잘못된 건가 싶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계류 유산을 하게 된 것이었죠. 힘들게 찾아온 첫 아이는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직장에는 일주일 정도 병가를 낸 뒤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찾아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아이는 나중에 또 가지면 된다고 위로를 해주셨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 냉장고에 꽉꽉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혼자 저희 집으로 찾아와 말없이 미역국을 끓여주시곤 제게 직접 떠먹여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산도 출산한 거랑 같은 거라고 했어. 소고기 듬뿍 넣고 팔팔 끓였으니까 안 들어가도 한 입 먹어봐. 죄송해요, 어머니. 손주 꼭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아이, 나한테 뭐가 죄송해.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몸이나 잘 챙겨. 손주는 안 봐도 되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만 해. 시모가 끓여준 미역국은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도 따뜻했고 맛있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도 신기했어요. 그렇게 첫 아이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던 시기,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유산 이후 저희 부부의 사이엔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남편은 항상 제 시간에 맞춰서 집에 일찍 들어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말없이 조금씩 늦게 들어오곤 했고 함께 자는 날보단 서재에서 잠을 자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이 제일 많이 상했던 건 바로 남편의 생일날이었어요. 여보, 생일 축하해.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케이크에 초도 불고 맛있는 것도 해 먹을까? 전에 선물 받은 와인이랑 같이. 어때? 그렇게 하자. 나 다녀올게. 혼자 들뜬 마음으로 스테이크도 굽고 파스타도 만들고 선물 받은 화이트 와인까지 준비해 모두 세팅을 해두었는데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채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남편은 상위에 차려진 잔뜩 식어버린 음식들을 힐끗 보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회식 날인 걸 깜빡하고 말을 못했네. 안 온다 싶으면 그냥 치우지 그랬어. 케이크에 초 다 떨어져서 먹지도 못하겠네. 스테이크랑 파스타도 그렇고 다 버려.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난 당신이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아서 무슨 일 난 건 아닌가 진심으로 걱정했단 말이야.
근데 하는 말이 뭐? 회식하는 거 말한다는 걸 깜빡했다고? 음식을 다 버려?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 미안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제발 쓸데없는 거에 힘 좀 빼지 마. 난 머리 아파서 먼저 씻고 잘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 하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변한 건가? 이유를 알 턱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죠. 그런데 변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모에게 연락도 없이 조용히 가게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래켜 주려는 의도도 있었고, 오랜만에 가서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예전에도 그렇게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무척이나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반갑게 맞아줄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인상을 확 찌푸리고서 제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 올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던지 하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몰래 찾아와서 깜짝 놀래키기나 하고 뭐 하는 거냐? 그냥 오랜만에 가게 백반 좀 먹고 싶기도 하고 어머님 보고 싶기도 해서 찾아왔는데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오늘 회사에서 단체 손님 오기로 했다. 가게 통째로 쓰기로 했으니까 밥은 딴 데 가서 먹어라. 그리고 다신 이렇게 예의 없이 몰래 찾아오지 말고 올 거면 적어도 전화 한 통은 하고 오던지 해.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하잖아요. 시모든 남편이든 너무 갑작스럽게 변했다 보니 혹시 어디가 안 좋은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생일을 기점으로 묘한 냉전이 흐르던 어느 날, 남편은 대뜸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정말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어요. 변한 것도 적응이 되지 않아 죽겠는데 이혼이라니. 저는 어안이 벙벙해 서류를 집어들고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 혹시 당신 어디 아파? 시한부 판정이라도 받았어? 아니, 나 엄청 건강하고 아픈 곳 하나도 없어. 내 이름은 다 썼고 도장도 찍었으니까 당신만 써서 도장 찍어주면 돼. 아니, 당신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소갈이 했는지 알기나 해? 당신뿐만이 아니야. 나한테 잘해주신 어머니까지 나한테 찬바람 쌩쌩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 그냥 이혼이 하고 싶어졌어. 뭐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애도 없고 나도 당신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어? 질질 끌기 싫으니까 빨리 서류나 써줘. 깔끔하게 정리하자 우리. 이혼 통보를 당한 사람은 영문조차 모르는데 정작 통보를 한 사람은 감정의 변화 없이 몹시도 평화로워 보이더군요. 이대로 이혼 도장을 찍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저는 시모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저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혼을 하재요. 어머님은 이 사람 왜 이러는지 알고 계시죠? 저한테 솔직하게 좀 말해주세요. 너랑 살기 싫은가 보지? 예, 너도 참 구차하다. 남자가 마음이 떠났다고 이혼하자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곧장 도장이나 찍어주면 될 일이지.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었니? 원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어? 됐고, 우리 아들이 이혼하자고 했음 빨리빨리 갈라서라. 그 이유 같은 거 묻지 말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게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머리론 도저히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이혼 신청서까지 받은 마당에 제게 마음이 떠났다는 사람에게 매달리고 잘못한 게 있는지 물어가면서까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이혼을 해줬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는 소망은 3년 만에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부모님을 마주하는 건 정말 죄스러운 일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딸인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가게에서 간간히 일을 도우며 일상을 살아간 지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쯤
제게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곳곳에 퍼지는 장어 냄새가 아주 역겨웠고 서빙을 하다가 헛구역질을 하는 일까지 생기게 됐어요. 코를 틀어 막으면서 구역질을 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졸음이 밀려와 꾸벅꾸벅 조는 저를 보면서 부모님은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정 힘들면 집에 가서 약 좀 먹고 쉬어. 어차피 손님도 많이 없어서 우리끼리 해도 돼. 그럼 나 들어가서 조금만 쉴게. 잠이 너무 쏟아지네. 뭔가 얼굴에 열까지 확 올라오는 느낌에 감기 몸살에 걸렸나 하며 약을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증상은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속은 미습거리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또 졸리고 그 순간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증상들이 일반적인 증상 같다고 생각이 되진 않았거든요. 혹시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싶은 마음으로 바로 약국에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한 후 결과 보기 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길 말이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임신 테스트기는 선명한 두 줄을 띠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기다려도 찾아와 주지 않던 아이가 생긴 것이었어요. 저는 그 결과를 보고서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엄마, 나 어떡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테스트기 해봤는데 두 줄 떴어. 나 임신이래, 엄마. 뭐? 너 제대로 본 거 맞아?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 다시 봐도 선명한 두 줄이야. 나 이제 어떡하지, 엄마? 너 그놈한테 말했어? 아니, 아직 말 못했어. 얼른 그놈한테 연락해서 말해. 어떡할 거냐고.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저는 어머니와 전화를 끊은 뒤 곧장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든 시모든 전화를 몇 통을 걸고 문자를 몇 통을 보내도 연락을 도무지 받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다신 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던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전화며 문자며 모조리 무시하던 인간들은 제가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을 열더라고요. 저는 집안에서 나온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고 그 말에 돌아온 시모의 반응은 말 그대로 가관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참 영악하구나. 한 번에 떨어진 이후엔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이혼하고 나서 애가 생겼다고?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치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네 뱃속에 들어선 그 애가 우리 아들 애라는 증거 있어? 그럼 제가 다른 사람 애를 가져놓고서 돈 뜯어내러 찾아왔다는 말씀이세요? 요즘 세상이 워낙에 흉흉해야 말이지. 그리고 그게 진짜로 우리 아들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난 인정 못한다. 갈라선 사이인데 손 주고 뭐고 무슨 소용이냐 그게. 돈 때문에 찾아온 거 뻔히 보이니까 우리 아들이 인생 망칠 생각 말고 돌아가. 그러고선 문이 쾅 닫히는데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 후 전 남편에게서도 연락이 왔는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도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래서 모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너 오늘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임신 테스트기 들이밀었다며? 너 돈 필요하냐? 얼마 줄까? 300만 원? 500만 원? 원하는 금액 불러봐.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네가 주는 더러운 돈은 필요 없고 돈 필요해서 찾아간 것도 아니야. 당신의 가졌다고 말해주러 간 거지. 그걸 어떻게 돈으로 연관 지을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 아닌 건 내가 아니라 너지. 어디 팔아먹을 게 없어서 애를 팔아먹어? 너 그 정도로 밑바닥 보이는 애였냐? 참 유치하다. 나 한번 어떻게 잡아보려고 그런 거짓말까지 치고. 너한텐 욕도 아깝다.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아. 가슴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가졌다는데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제 상식으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은 이렇게 됐고
저도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울 자신이 없어 결국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속상하지만 아이를 지우겠다 마음을 먹고서 찾아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병원은 그런 수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돌아다니셔도 수술해 주겠다고 하는 곳은 정말 드물 거예요. 아이를 지우기 위해 찾아왔는데 이런 답변을 들으니 온 김에 초음파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자리를 제대로 잡았는지 또 얼마나 됐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베드에 누워 초음파를 봤는데 벼랑간 검사를 하시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당황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사모님. 그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아기 집이 하나가 아니에요. 네? 하나가 아니면 두 개예요? 그럼 쌍둥이? 두 개도 아니에요. 네? 그럼 대체 몇 갠데요? 사모님, 지금 아기 집이 세 개로 보이거든요. 새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쌍둥이는 많이 봤어도 새 쌍둥이는 처음 보네요. 사모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남편분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새 쌍둥이라는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이라니. 가끔 뉴스나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새 쌍둥이나 네 쌍둥이는 본 적이 있었지만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었기에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눈물이 펑펑 흘러내리더군요. 새 쌍둥이라는 소리를 들은 전 조용히 아이를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적게 됐습니다. 뱃속에 있는 새 아이를 지우게 되면 제가 죄인이 될 것 같아서였죠. 결국 집에 가서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니 눈물이 없던 아버지께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고 어머닌 제 배를 어루만지며 어떡 하면 좋냐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혼자라도 낳고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뒤로부터 전 건강관리를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쯤 저는 SNS를 구경하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올려놨더라고요. 이혼한 지 석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결혼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사진을 보자마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저와 이혼을 하기 전부터 만나오던 것 같았죠. 그제서야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아야 하나 고민하다 결국 심부름 센터까지 의뢰를 하게 됐어요. 태어나 심부름 센터 같은 걸 쓰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여자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의뢰를 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쯤 담당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고객님, 의뢰해 주신 거 알아봤는데요. 드레스 투어도 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결혼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둘이 제법 오래 만난 것 같은데 그동안 눈치 못 채셨어요? 네, 전혀요. 가끔 술 마시고 말없이 늦게 들어오곤 했는데 제가 그 인간을 너무 믿었나 봐요. 둘이 대화하는 것도 혹시 들으셨어요? 토요일에 여자 쪽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랑 가게 이름까지 다 들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그날 먼저 가 있을게요. 고객님께선 저희가 주소 보내드리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해야 했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놈인데 행복한 모습을 눈뜨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찾아왔고 전 남편과 결혼할 여자의 가족들이 가게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전 곧바로 택시를 타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여기 오동우라고 예약자 이름 있죠? 그분 일행이에요. 3번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전 남편이 있는 3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제게로 향했고 제 얼굴을 본 전 남편의 얼굴은 그야말로 백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야? 네가 여길 어떻게? 뭐야? 자네 아는 사람인가? 올 사람이 또 있었어? 이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인데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절 못 잊고
이렇게 스토킹을 하고 다니네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가.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스토킹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전 이 인간 전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인간은 제 뱃속에 있는 새 쌍둥이 아빠이기도 하고요. 모르셨죠? 자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한텐 주희가 첫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 장인어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결혼했던 건 사실이지만 혼인신고만 하고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식도 안 했고 서로 각방 쓰면서 남처럼 지냈어요. 진짜입니다. 아이고,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3년이나 끼고 산 내 인생이 불쌍하다. 진짜 분리수거도 안 되는 폐기물급 쓰레기였네. 아가씨, 법대로만 따지면 그쪽 상간녀인 거 알죠? 솔직히 말해봐요.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참고로 우리 이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오빠, 우리 만난 지 1년 됐잖아. 그럼 여태까지 우리 가족 전부 다 속이고 있었던 거야? 주희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심부름 센터를 통해 여자 쪽 집안의 간단한 정보를 대충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희라는 사람의 아버진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고 여자 또한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외모부터 스펙까지 저와는 모두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울먹이는 전 남편을 한심하게 바라보고서 그 여자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뱃속에 있는 우리 애기들. 이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는 자식이 되게 생겼는데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죠. 제가 무슨 책임을 져요? 저도 모르고 만난 건데. 그 말을 지금 저보고 믿으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시고 올리기 전에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다 일어나. 더 있을 가치도 없다. 그리고 너 우리 집안 상대로 농락한 대간 톡톡이 치르게 해줄 거야. 알아들었어? 그 여자는 식당에서 나가기 전 제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왜 알려줘야 하나 싶었지만 혹시 몰라 통성명을 한 뒤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나가자 전 남편은 핏발이 가득 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남의 인생을 망쳐먹어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중요한 자리까지 찾아와 깽판을 치고 싶었냐? 어? 네 인생 망가진 것만 보이고 너 하나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은 안 보여? 아, 너는 인간 말종이라 남의 사정 같은 건 조금도 안 보이겠구나. 그렇게 억울하면 네 여보 그대로 돌려맞았다고 생각해 찌질아. 그렇게 저도 전 남편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 가기 전엔 걱정이 됐는데 막상 저지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식당에서 제 번호를 받아간 주희 씨가 제게 만날 수 있겠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침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그러자고 대답했고 저희는 시내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주희 씨는 절 보자마자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상미 씨, 저도 피해자예요. 이미 직장 동료들하며 친구들하며 친척들한테까지 싹 다 청첩장도 돌려놓은 상태인데 진짜 그런 인간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바로 무릎 꿇고 빌었어야 하는 건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 일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상미 씨한테 너무 못할 짓 한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고 죽을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 무릎을 꿇으면 내가 나쁜 사람 된 것 같잖아요. 빨리 일어나요. 상미 씨, 우리 같이 복수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분해서 안 되겠어요. 그 인간 여자를 아주 지 장난감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참에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어서요. 제가 양육비랑 위자료까지 싹 다 받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제가 연기라는 거죠. 전 와이프한테 위자료든 양육비든 다 주고 깔끔하게 끝내고 오면 다시 받아주겠다고요. 진짜 다시 받아주려고요? 그럴 리가요. 그 인간 때문에 제 인생도 대차게 꼬일 뻔했는데 한 여자 인생을 망쳐놓고 한 여자 인생을 꼬려고 했으니 그 대가는 본인이 치러야죠.
제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 아주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요. 주희 씨는 도끼가 잔뜩 서린 표정으로 제게 함께 복수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주희 씨가 알고 만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니 정말 전 남편에게 제대로 화가 난 듯 보였어요. 그렇게 두 여자의 한서린 복수, 작전명 오동우 나락 보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양육비와 위자료 얘기를 꺼내기 전 저는 변호사를 만나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지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어요. 마음 같아선 위자료 2, 3억, 새 아이 양육비를 다 합쳐 300만 원씩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변호사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금액을 부르는 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다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엔 인당 100만 원씩 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남편분이랑 잘 상의하셔서 위자료는 1억, 양육비는 70만 원 선에서 합의를 해보세요. 바람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들어줄 것 같습니다. 약간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연락이 온다면 위자료 1억에 양육비 70만 원까지 요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전 남편은 저를 만나러 부모님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건지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왜 찾아왔어? 용건만 말할게. 위자료 양육비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 갑자기 돈을 주겠다고? 왜? 너한테 위자료 주고 양육비도 다달이 주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끝내면 주희가 나랑 다시 결혼해 주겠대. 그러니까 빨리 원하는 금액 불러. 그래? 마음 같아선 사회생활도 못하도록 아주 매장시켜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같이 산 3년의 정이 있어서 착한 내가 봐준다. 위자료 1억에 양육비 달달이 70만 원씩 해서 월 210만 원. 어때? 이 정도면 과하지 않지? 알았어. 다 줄게. 뭐 더 필요한 건 없어? 없어. 근데 진짜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긴 한가 봐. 결혼에 사활을 거는 거 보면 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고 대단한 집안이야. 자, 나 도장까지 다 찍었어. 위자료 1억은 오늘 바로 보낼 거고 달달이 양육비 210만 원씩 주는 걸로. 이걸로 우리 정말 끝난 거다. 어? 알겠지? 확인증까지 준비한 거야? 아휴, 꼼꼼하기도 해라. 그래, 알겠어. 달달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돈 보내고 앞으로 2번 다신 보지 말자. 저는 속으로 아주 깔깔 웃었어요. 주희 씨가 말한 게 다 연기라는 걸 저놈은 모르고 있었겠죠. 바보같이 두 여자가 짜고 치는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 그저 우스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1억을 입금받고 나서 저는 주희 씨에게 그 인간과 합의가 끝났다는 문자를 남겼고 잠시 후 만나자는 답장이 도착했어요. 저와 주희 씨 만나자마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깔깔거리고 웃기 바빴습니다. 정말이지 알터니가 빠진 것 마냥 속이 탁 트인 것 같았죠. 그렇게 한참을 웃던 주희 씨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네줬습니다. 그 봉투 안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주희 씨? 이건 제가 주는 위자료예요. 상미 씨, 저 상간녀 소송도 안 거셨잖아요. 소송 걸어도 할 말 없는 입장이었는데 주희 씨도 그 인간이 그렇게 쓰레기인 줄 몰랐던 거잖아요. 같이 속은 건데 무슨 상간녀 소송을 걸겠어요. 제가 알았든 몰랐든 이렇게 된 데는 제 책임도 있는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기도 건강하게 낳아서 키우시고요. 이제 만나지 못하겠지만 상미 씨가 행복하길 멀리서나마 꼭 기도할게요. 그 말을 건네고서 주희 씨는 약속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희 씨는 참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저렇게 선한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주희 씨와 헤어진 지 몇 시간이 지난 늦은 밤,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당신은 시간 개념이라는 게 없어? 밤도 모르고 낮도 모르고 지금 몇 신 줄이나 알아? 당신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어?
달밤에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와서 왜 이러는 건데? 다신 보지 말자고 하지 않았어? 주희가 나랑 다신 안 만나겠대. 나 같은 놈은 앞으로 머리털 하늘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 다신 연락하지 말래. 나 진짜 주희 꼭 잡고 싶어.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 미안. 당신은 심각한데 난 너무 웃겨서. 어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는 기분이? 당신 지금 엄청 슬프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고, 당신한테 버려졌던 나도 그랬어. 우리 애기들 가졌을 때, 당신 입에서 돈 때문에 애 팔아먹는다 소리 들었을 때, 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고. 당신도 살면서 나랑 똑같은 기분 느껴보길 바랬는데, 그 순간이 제법 빨리 왔네. 오동우 씨, 돈 많은 집 여자 만나서 인생 한번 펴려다가 아주 쫄딱 망했네. 아우, 꽃이다. 아무튼 난 도와줄 마음 요만큼도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찾아오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네 인생 갈갈이 다 부셔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제가 경찰에 신고라는 신용을 하자 그제서야 일어나 헐레벌떡 도망을 쳤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저러고 사는 거 쪽팔리지도 않을까요? 저 같으면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을 것 같네요. 이후 저는 새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전 남편에게선 계속해서 연락이 왔고 하다못해 시모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얘 잘 지내니? 우리 손주들은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가고 싶은데 아무렇지 않은 척 문자가 왔는데 토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주희 씨에게 치근덕대다 스토커로 신고를 당한 것 같았어요. 거기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를 해버렸다더군요. 이제 그놈은 저한테 보내는 양육비를 빼면 완전히 빈털털이 알거지일 겁니다. 조강지처를 벌인 자의 최후, 참 볼만하더라고요.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죠. 나쁜 일을 하면 그만큼 업보는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사연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양심의 가책이 일어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만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